여성분이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40대 여성이시군요. 요즘에는 음식점을 운영하며 사연을 듣는 것이 즐거우신 것 같아요. 사연을 들으면서 마음이 공감되시고 여러 사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제 이야기와 닮은 것 같아 더욱 감동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인생은 많은 굴곡이 있지만 현재는 안정적인 삶을 살고 계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최근 가장 충격적이었던 사연을 이야기해볼 생각을 하고 계시다니 이야기를 통해 용기를 내어 말씀드리시려는 모습이 감동적입니다. 저희 생애 이야기 중 20대 시절의 결혼 사연을 솔직하게 이야기해보고 계신 것 같은데 고난이 제 의지를 강하게 만든 경험이신 것 같아요. 저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도와드릴게요.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위로와 조언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함께 하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 함께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행복일 것 같습니다. 남편이 나를 붙들고 놓아주지 않았어요. 매일 울며 고통 속에서 시달리던 나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겨우 이혼을 할 수 있었지만 이혼 후에도 전 남편은 나를 완전히 놓지 않았습니다. 젊은 나이에 이혼을 한 채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했지만 전 남편은 나를 쫓아다니며 삶을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어디로 가더라도 쫓아다니는 그를 피하기 위해 멀리 도망쳐야 했고 그 결과 전혀 생각지 않았던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삶을 시작하게 된 것은 놀라운 일이었지만 더 이상 전 남편이 나를 쫓아오지 않았을 때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새로운 시작은 두렵고 어려운 일이었지만 전 남편을 벗어나 기쁨을 느낄 수 있었어요. 돈을 모아 작은 음식점을 차리고 혼자서 먹고 살아가기로 결심했는데 운영하게 된 음식점이 정말로 행운의 시작이었습니다. 정말 혼란스럽고 힘든 상황이군요. 전 남편이 여러모로 괴롭히고 있어서 참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군요. 하지만 어떻게든 버틸 준비가 되어 있고 자신을 지켜내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다는 점에서 대단한 용기를 보여주고 계시네요. 계속해서 자신의 가게와 삶을 지키기 위해 전 남편과의 상황에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버티면서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가물가물해 죽을 것 같았어요. 어떻게 버티려고 했지만 다른 손님들의 불편한 시선과 마을 사람들의 수근거림까지 버틸 수 없다고 느꼈어요. 결국 손님 없이 오락가락한 가게 안에서 저와 전 남편만 남게 된 상황에서 전 남편은 본 모습을 드러내며 저를 위협하고 겁을 줬어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가게에서 무대라면 어떻게 될까 생각했죠. 그때 누군가가 나타나서 도와주겠다고 나타났어요. 그분은 이전부터 가게에 종종 방문해주던 손님이셨어요. 전 남편 때문에 소문이 돌아 손님이 없는 동안 한동안 보지 못한 사람이었는데 그날 우연히 등장해서 제 위기를 도와줬어요. 이 손님에게 정말 고마웠지만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제 개인적인 문제를 공개하는 건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그분은 제 상황을 이해해주더니 그 후로도 저를 도와주겠다고 해주셨어요. 사장님 혼자서 감당할 수 없을 거예요. 여자 혼자서 어떻게 남자를 상대해야겠어요. 하지만 다행인 건 그 남자가 겁먹고 도망간다는 걸 보고 앞으로도 도와준다는 걸 보니까 안심스러웠어요. 그래서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라는 거죠. 민폐는 한 번이면 돼요. 어떻게 또 도운다고요? 그냥 마음만 받으려고 해요. 이 동네에서는 서로 도와주며 살아가는 게 세상이죠. 뭐라고 하셨어요? 민폐를 끼친 적이 있다고요? 어쩔 수 없이 자주 가게를 방문해 밥을 먹고 싶어서 그런 거라면서요. 결국은 그래서 그 후로도 계속해서 경석 씨의 도움을 받게 되었고 전 남편이 경석 씨를 대면해야 했던 상황까지 발생했다고 해요. 전 남편과의 갈등은 점점 치가 커져서 경찰이 나와서 일이 복잡해졌지만 경석 씨의 도움으로 전 남편을 완전히 쫓아내준다고 하네요. 정말 감사한 일이었고 경석 씨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후로 경석 씨를 챙기게 되면서 서로 가까워지고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던데요. 서두르라니 천천히 알아가며 관계를 발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이야기는 어떻게 발전하게 되었을까요?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좁은 마을에 이미 소문이 퍼져버렸어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알게 된 이야기지요.
경석 씨와 타지 출신인 이혼녀의 로맨스가 사람들에게 흥미로운 주제가 되었던 것 같아요. 마침내 경석 씨의 어머니에게도 이 소문이 들어가서 경찰 소동이 일어나고 저희 이혼 사실이 밝혀졌죠. 어르신은 나를 직접 찾아와서 제게 불쾌한 시선을 보냈습니다. 제가 경찰에 쫓겨 전 남편을 피하며 도망친 것을 이미 아셨기 때문에 어머님은 경석 씨와의 만남을 몹시 반대했죠. 저도 어머님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죄책감으로 가득 차 계속해서 이 관계를 유지해도 되는지 망설여 하던 저에 반해 경석 씨는 어머님을 설득하고 더 나아가 우리의 연을 이어가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 결정이 쉽지 않았어요. 마음이 끌리는 대로 만나보기로 했지만 동료들의 불안한 시선과 어머님의 반대로 경석 씨에게는 좋지 않은 일이 될 것 같았어요. 내 삶을 망치는 건 나 혼자면 충분하다 라는 생각으로 마침내 결정했죠. 경석 씨, 우리는 이미 이 정도에서 그만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계속 만나다 보면 너에게도 좋지 않은 소문이 퍼질 거예요. 어머님이 반대하시는 만남을 유지한다면 우리 둘 다 좋은 결말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 여기서 그만두는 게 좋겠어요. 그러한 사유 때문에 헤어지자고 말하는 것은 안 되는 얘기야. 나는 미애 씨 사정을 몰라 시작한 것도 아니고 그것이 헤어지는 이유가 될 것 같아. 나는 그렇게 못해. 미애 씨 없이는 못 만날 거야. 진짜로 내가 그렇게 죽어버릴 거야? 정말로 내가 그러는 모습을 보고 싶은 거야? 헤어지자는 나의 말에 예상치 못한 과격한 표현을 하는 경석 씨를 보고 놀랐지만 그때는 그것이 진심을 표현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했어. 나는 경숙 씨를 안쓰러워하며 만남을 이어나갔고 얼마 후 경석 씨는 나에게 결혼을 제안했어. 이 프로포즈는 기쁜 소식이었지만 나는 걱정이 먼저 들었어. 이미 실패한 결혼을 다시 한다는 것과 어머니의 반대 때문이었어. 그래서 나는 아직 준비가 덜 된 상황에서 제안을 거절해야 했어. 그리고 천천히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어. 그러나 몇 달 뒤 경석 씨가 병원에 실려간다는 소식을 들었어. 내가 제안을 받아들여주지 않아서 힘든 경숙 씨가 새술을 마시고 수면제를 복용한 것이라고 했어. 이 모든 게 내 탓이라고 하니 나는 큰 충격을 받았어. 경숙 씨가 그 정도까지 한 이유를 보니 나는 더는 그의 마음을. 그 순간은 내게도 예기치 않았던 감정의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을 가라앉히고 나는 남편과 어머니 모두의 입장을 고려하며 상황을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그때까지의 모든 일들을 다 고려해본 결과 나는 결국 남편과의 이혼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현재의 결정은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몰라도 나는 나의 삶을 위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지난 일들을 후회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며 내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전 남편과의 결혼 이야기를 꺼내며 저를 의심하던 남편의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잘못된 사람을 만나 마음고생을 한 거라며 위로해주던 남편이 이젠 저에게도 탓이 있다며 말하기 시작했어요. 더군다나 시간이 흘러도 시어머니와 친해지지 못하는 것을 두고 제 탓이라고까지 말하더라고요. 저를 받아들이지 않는 어머니를 잘 아는 사람이 말하는 거니까요. 남편이 변하는 모습에 믿는 도끼의 발등이 찍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전 남편을 통해 배운 살림이라 생각했던 남편이 예상 밖으로 변화하며 불안함을 느꼈어요. 하지만 전 남편보다는 여전히 좋은 사람으로 남아있었고 조금 변했지만 여전히 저를 소중히 여기는 남편을 믿으며 두 번째 결혼 생활을 이룩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남편이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었고 불안하고 초조해 보였습니다. 제 질문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았죠. 그리고 그 이상한 행동의 원인이 밝혀지기 전까지 경찰서에서 남편을 제대로 조사해야 한다는 전화와 통지가 왔습니다. 출석 통지로 깜짝 놀란 제가 남편에게 물어보니 그제서야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며칠 전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과 시비가 붙어 주먹다짐을 했고 폭행을 심하게 했다고 했죠. 그런데 처음 보는 경찰이었고 자신의 얼굴을 못 봤을 거라며 저에게 거짓 증언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집에 있었다는 거짓말을 해달라고 했죠. 그래도 그게 말이 돼 맞은 사람이 바보도 아니고 당신인 걸 모를 리가 없잖아. 아니야 몰라. 내가 그때 모자랑 마스크를 쓰고 있었거든. 그리고 가로등도 없던 곳이라 차량 번호도 못 봤을 거야. 그냥 길 지나칠 수 있었는데
옆에 경찰 있는지 모르고 부딪히는 바람에 하여튼 날 주시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차량도 옆면 밖에 못 봐서 나라고 확정 지을 수가 없어. 당신이 그 시간에 내가 집에 있었다고 말만 해주면 돼. 그 엄마랑 말 맞췄거든. 그러니까 당신도 내가 하는 말 달달 외워. 내가 그냥 끽해야 벌금 내면 모르겠는데 술에 취해가지고 반 죽여놨더니 이거 잘못하면 징역살이 하게 생겼어. 알아보니까 음주 측정 거부하고 공모집행방해 특수폭행 이런 걸로 엄청 세게 형 받을 수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당신도 내 말 따라서 해줘.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대답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저까지 조사를 안 하길 바라게 됐죠. 하지만 결국 남편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 형사분들의 저는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도 거짓 증언을 해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어 형사님들이 하는 말에 제대로 대답을 못하고 있었죠. 그런데 형사님들이 제가 증언하지 않아도 별 소용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한다고 남편이 저지른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며 이미 증거들을 다 확보해 놨다고 했습니다. CCTV 장면을 보여주면서 말이에요. 거짓 증언을 하면 남편에게 위증교사죄도 추가될 수 있다고 하고 저 역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게 되니 쉽게 결정이 되더라고요. 저까지 잘못되면 혼자 남게 될 어머님도 걱정이 되니 솔직하게 대답하자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게 또 문제가 됐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아무 문제 될 게 없는 일인데 말이죠. 재판을 받던 중 검사 측에서 CCTV와 함께 증거들을 제시하며 제 증언 역시 말했습니다. 정말 짧은 단락이었어요. 그런데 남편과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제가 남편을 밀고 한 사람이 된 겁니다. 남편이 결국 징역 3년을 구형받게 되자 두 사람은 저를 죽일 듯 쳐다봤어요.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었죠. 제 증언이 결정적인 증거가 됐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죄를 저지른 것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는요. 폭행당한 경찰의 증언과 함께 CCTV에 찍힌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한 증언은 없어 보이지만 결정적인 증거들을 보조해주는 여러 내용 중 하나였습니다. 두 사람에게 전 배신자로 낙인 찍혔습니다. 남편은 면회온 저를 보고 화를 내면서 당신이 내가 그렇게 부탁했는데 배신을 해 남편이 교도소 가기를 바랬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이젠 마음이 편할지도 모릅니다. 교도소 간다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했지만 중요한 건 당신이 날 배신했다는 것입니다. 3년이라니 평생 범죄자로 낙인 찍힐 텐데 만약 당신이 내 말을 들었더라면 이런 상황에 놓이지 않았을 텐데 모두 당신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만큼 당신도 이 상황이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고 여겨야 합니다. 미안해하는 내 모습은 다른 선택을 했어야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매일 남편을 면회하여 마음을 털어내고 죄송함을 표현했습니다. 그 결과 남편도 이해해주고 조금 누그러졌어요. 그리고 자신 대신 어머니를 잘 돌봐주길 부탁했죠. 이미 이렇게 된 건 어떡하지? 당신이 어머니를 잘 챙겨주지 않을까? 어머니가 병이 많아서 조심해야 한다는 거 알겠지? 당신은 가게를 하느라 바쁘긴 하지만 내가 없으니 내 역할까지 부탁할게. 당연히 남편이 말 없이도 해야 하는 행동이었지만 남편로부터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죄책감을 느끼며 더 큰 책임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정성스럽게 돌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마음만 가지고 했던 시아버지 집에서의 생활은 어렵지 않았어요. 이미 어머니께서는 내게 등을 돌린 상황이었기 때문에요. 지아비는 교도소에 간 지 오래된 년이었죠. 내가 뭘 먹냐고 물어보던데 식욕이 없어서 불안해해 내가 먹어도 소화가 잘 될지 모르겠다며 욕을 했어요. 먹더라도 불안해서 소화가 잘 되겠냐고. 1년 농차도 없는 교도소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으면서도 너만 아니었으면 지금쯤 우리 아들 경석이랑 함께 평범한 삶을 살고 있을 텐데. 그러나 내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우리 아들 경석이가 교도소에 갇혀 있는 거야? 혹시 특기가 있는지 교도소로 가는 거냐? 따라서 우리 아들 경석이도 교도소로 갇혀버린 거야? 이혼한 카미오리 여주인공의 아들은 어머니와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남편은 교도소에 수감 중이며 여주인공은 음식점에서 일하면서 어머니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시어머니에게 항상 욕을 듣는 생활에서 이전보다 더 힘들어졌습니다.
어렸을 때는 잘 지내던 어머니와 그러나 이제는 시어머니의 요구에 따라 시집살이를 해야 하고 남편이 교도소에 수감 중이기 때문에 그 부담도 함께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주인공은 불평 없이 이 모든 것을 버텨내고 있습니다. 남편이 3년 구형을 받았을 때는 정말로 긴 시간으로 느껴졌지만 이제는 남편의 출소일이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머니와 남편을 위해 힘겹게 살아가지만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순간이 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상황이 나빠지고 있어서 앞으로의 일이 걱정스럽습니다. 남편을 마중 나가기 위해 준비를 하는데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내게 불러서 내게 이야기하시던데 고마워. 뭐야? 어머님이 경석이가 오늘 출소하는 날인 걸 안다는 건가? 네, 맞아. 그래서 나는 조금 있다가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어.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야? 괜찮아. 다른 건 싸지 말고 내 집에서 너의 짐을 싸러 가면 돼. 뭐라고? 내 짐을 싸게? 3년 동안이 말하고 싶어서 죽을 뻔한 것도 알았어. 이제 내가 우리 집에서 경석이를 데려올 수 있구나. 여기다 도장 찍고 얼른 떠나라는 얘기야. 너가 이해해야 하는 거야? 시모는 갑자기 내게 교에 넣어서 있는 서류 봉투를 던졌어. 나는 당황했지만 시몬을 빤히 쳐다봤지만 다른 말을 할 수 없었어. 그래서 일단 그 서류 봉투를 열어봤어. 거기엔 이혼 서류가 들어있었어. 어머니, 이게 뭐야? 왜 그래요? 경석이가 출소하는 날에 그러다니 내가 이러거나 누가 아는데 남편이 교도소에 갇혀 있는데 경석이의 미래를 막으려 하지 마. 순순히 도장 찍고 떠나라. 너무 한 짓이야. 잠깐 3년 차에 있어서 그런 사건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너 같은 사람과 다투기 싫다. 문서에 도장 찍고 나가니 어머니께서는 이혼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던 내용을 갑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남편 출소 당일의 말이에요. 이제 남편이 집에 돌아오면 더 나아지는 일만 남았다는데 너무 황당해서 어딜 보던 감이 없었습니다. 그때 손에 쥐고 있는 이혼 서류를 발견했어요. 그 서류에는 남편의 서명과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제가 서명해도 곧바로 이혼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었고 위조된 서명이라면 문제가 될 것 같았어요. 또한 남편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죠. 어머님께서 경석 씨 나와라고 말하시면 어렵고 그런 말씨를 쓰면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위조로 저질러 소원 일듯 저에게는 악수하지 마세요. 지난 3년 동안 제대로 모셔줬는데 그것 때문에 경석 씨가 교도소에 갔다고 생각했다니까요. 형사들은 증거들을 이미 확보했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도와준다 해도 소용없을 것이라 하셨고 오히려 처벌당할 것이라고 하셨어요. 몇 번 더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위증죄에 대한 처벌은 제가 모르지만 만약 비록 제가 잠시라도 징역을 선고받았다고 가정해보면 그럼 어머님은 그동안 누가 돌봐주셨나요? 그때는 누구를 탓하실 거예요? 아마도 저를 바보로 여기실 것 같아요. 제가 증언하지 않아도 남편이 처벌을 받게 된 상황에 괜히 잡혀 들어간다는 말은 듣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행동은 좀 삼가주세요. 이렇게 웃깁니다. 당신이 검사이거나 판사이거나 법을 잘 모르는 사람이 어디서 마땅히 어머님을 가르치려고 하나요? 만약 당신이 그 말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 아들이 징역살이를 할 필요도 없었을 텐데요. 결국 그 때문에 교도소에서 썩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또 당신 남편의 시신조차도 인식하지 못하는 거면서 그런 말을 하고 있네요. 두 눈을 다시 제대로 꼬집어 주세요. 그것이 제 서명이든 직접 작성한 서류든 너와 이혼한다는 말은 형석이가 먼저 꺼냈던 거더라고 하네요. 멍청한 여자, 당연히 사모님이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맞아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서류를 본 주변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확인해 보니 남편의 서명은 전혀 다를 게 없었어요. 그때부터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죠. 앞이 팽팽 도는 상황에서 나는 부엌에서 뛰쳐나와 내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잠그고 눈을 감고 앉아 있었는데 그때 내가 중얼거리는 말이 기억나지 않는다. 현실이 아니라면 좋겠다고 중얼거린 것 같다.
방문 앞에서 시간이 흐르는 동안 내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나는 아들을 반기는 시모의 목소리와 남편의 목소리를 들었다. 남편이 돌아오면서 문을 열고 나가며 어머니를 진정시키느라 작성한 이혼 서류를 내밀었다. 어떻게 된 거야? 이건 진심이 아니지. 남편은 내가 믿을 만한 말을 하리라 생각했지만 그 대신 두부를 먹고 있었다. 남편은 두부를 다 먹고 가래침을 뱉으며 서류에 도장 찍지 않았다고. 우리 엄마한테 아직 말 못했나 봐 라고 말했다. 들었다. 내가 이혼하자고 한 거야? 근데 왜 아직도 서류가 빈칸이야? 두부도 먹고 있었는데. 여태까지 여기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남편의 차가운 표정과 낮은 목소리에 충격을 받았어.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처럼 멍해져 버렸어. 내가 아는 남편 맞아? 현실이 믿기지가 않았어. 여보, 왜 그래? 면회 갈 땐 다르게 행동했잖아. 어머니가 뭐라고 했니? 내가 교도소에 있을 때도 너와 어머님을 돌봤어. 집중 또 사건 없다고 말했는데 왜? 남편은 나에게 욕을 하며 밀쳤어. 야, 교도소에서 널 기다리다가 3년이나 썼거든. 내년 때문에 난 3년 허다했어. 내년 때문에 나는 너 밖에서 3년을 살았어. 내년은 편안했을 텐데 내 일상이 얼마나 지독했는지 모냐? 너 밖에서 3년이란 말에 너무 충격받았지. 나 너를 돌보았어? 거짓말하지 마. 내가 교도소에서 네 속물로 산 것 아니야? 내가 어떻게 행동했는데 그 말에 내 마음이 깊이 상처받았어. 그 순간 이혼을 생각했어. 그 순간 지한에게 어떻게 대해야 할지 막막했어. 별다른 일이 없는 이혼한 여자. 도움을 주고 놓아줬더니 도저히 배신당할 생각하지 못했다. 당신은 정말 내가 없을 때 어떤 모습을 했을지 생각해 봐야 한다. 그럼 내가 너를 배신했을 때 내 전 남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지. 내 전 남편도 이런 식으로 배신을 했었다고 하더라. 너는 남자들에게 꼬리를 흔들며 기대하다가 배신당하는 여자가 맞지? 나는 이제 너 같은 여자에게 절대로 되지 않을 테니. 그러니까 착한 말로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 알았지? 한 번 남자를 잃은 여자는 2번, 3번도 없어. 내가 좋은 사람으로 생각했던 남편이 나를 이렇게 가치없는 여자 취급할 줄은 꼭 꿈에도 생각 못했어.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말이야. 만약 판사를 불러와서 내 증언이 얼마나 판결에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하고 싶어. 경찰들도 데려와서 내 증언이 먼저였는지 아니면 CCTV 확보가 먼저였는지 물어보고 싶어. 판결문에도 증거가 내 증언보다 CCTV에 초점을 맞춰 적혀 있는데 왜 계속해서 내 잘못을 탓하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내가 남편에게 술을 마시고 운전할 것을 권유한 적도 없는데 말이야. 너무 무성한 상황이라 정말 화가 날 것 같았어. 3년 동안 남편의 오빠로 살아가는 것이나 시어머니의 집에서 시집살이까지 한 내가 이런 취급을 받을 운명이었나 싶었어. 남편과 장모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였다. 다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갖든 나는 두 사람에게 어떤 방법으로든 복수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일부 사람들의 의견에 따르면 이혼 소송을 진행할 유효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지만 나는 용서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순순히 따르기로 결정하지 않았다. 현재 상황에서 바로 복수를 할 수 없다면 적어도 그들이 내가 거슬리고 있다는 것을 알도록 눈에 띄는 존재가 되고 싶었다.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겠고 내가 하려는 말을 이해하지 않겠다고 생각한다면 더 이상 이해시키려고 노력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들이 나를 내쫓을 수 있는 상황이 될 때까지 어떤 일이 벌어져도 투신해 나가지 않았고 이혼 서류가 100장이든 1000장이든 가져오더라도 뜯어버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후 그들은 나를 내쫓기 위해 새로운 방법을 시도했다. 나를 투명이처럼 취급하며 무시했지만 여전히 집안일을 마무리했다. 이전에는 남편이 도와줬고 그 뒤로는 혼자 시댁살이를 하기도 했기 때문에 그 스스로 문제를 해결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두 사람이 일부러 나를 괴롭히려고 했다. 몸만 남아있었어도 타오르는 복수심이 아니었다면 진작에 두 손 두 발 들고 그 집에서 도망쳐 나왔을 거야.
하지만 버텨야 했어. 독한 모습을 보이면서 말이야. 두 사람이 더 힘들게 할수록 두 사람의 짜증과 화를 더 돋구는 일을 알았기 때문에 체력 이상의 일을 하며 시댁에서 살았어. 그러다가 두 사람의 수상한 행동을 목격했어. 평소엔 나를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데 내가 나타나니 대화를 끊고 어색한 헛기침을 하고 있었어. 그리고 힐끔힐끔 내게 눈치를 주더니 수상한 행동을 했어. 그때부터 관심이 생겼어. 왜 내가 들으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 궁금해졌어. 그래서 어색한 분위기를 피해 평소대로 집안일을 하는 척했어. 두 사람 시야를 피해 사라지니 두 사람은 수상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어. 귀신이 고칼로를 씌웠는데 어디 갔어? 블랙박스랑 SD카드는 어떻게 처리했어? 라는 말투로 수상한 대화를 이어갔어. 그렇다면 네 애가 가져갔다는 게 뭐야? 그 애가 왜 가져갔다고 그 사항을 아는 거야? 아무런 정보도 없잖아. 난 알고 있어. 지금 이렇게만 속수무책이라도 할 거야? 벌써 경찰서에 신고해서 가져갔겠지? 그런데 내가 너가 온 전에도 다 찾아봤는데 없었어. 내가 모르고 버린 걸까? 아, 그냥 버려졌으면 걱정 없을 텐데. 그러니까 빨리 처리하러 왔으니까 집에 있으면 나오겠지. 엄마 말대로 버렸으면 빨리 발견됐겠지. 두 사람은 남편의 차에 있던 내비게이션을 찾는 것 같았어요. 그거 얼마나 한다고 저렇게까지 찾나요? 뭔가 더 있을 거라 생각했죠. 그날부터 두 사람을 예의주시하며 대화를 엿들으려고 노력했어요. 두 사람이 이야기할 때마다 발걸음을 조심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다가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진짜 너무 놀랍고 소리를 지를 뻔했어요. 남편이 음주운전을 하면서 경찰에 폭행을 일으켰던 그날 사건에 또 다른 일이 있었어요. 경찰에게 트집 잡히기 전에 사람을 친 일이 있었대요. 처음에는 술 때문에 사람을 쳤다는 걸 몰랐다고 해요. 그러다가 차가 사람을 치자 정신을 차렸다고 했어요. 급하게 나가봤는데 왜 그 남자가 남편이 뒤에 누워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누워있는 남자가 사고로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의 시신을 차에 싣고 사고 지점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묻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신을 묻은 후에 놀랍게도 살아있는 것을 발견했고 고민 끝에 살아있는 상태라도 그냥 묻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 일을 끝낸 후에는 술을 더 마시고 음주운전 사건으로 경찰에 걸렸습니다. 경찰서에 가기 전에 남자의 시신이 잘 묻혀 있는지 확인하고 자신의 실수를 의심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내비게이션이 중요한 역할을 했고 나중에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하고 망설임 없이 진실을 고백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저는 두 사람에게 정확히 복수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가진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경찰에 제보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살인사건의 유일한 증거물인 내비게이션을 자신의 집에 보관해 두었습니다. 남편이 사람을 쳤다는 사고가 발생한 날 이후 실종된 한 남성에 관한 정보를 확인한 형사들이 나를 찾아왔습니다. 남편과 계모는 형사들을 본 뒤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차분한 척을 했지만 불안한 상태로 형사들을 대면했습니다. 내비게이션을 제출하자 두 사람은 놀라워하며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 있었냐? 무슨 물건인데? 난 이 물건을 몰랐어 라며 서로 말을 더듬었습니다. 형사들의 조사를 받던 중 두 사람은 실수를 뒤늦게 깨달았고 겁을 내며 비밀을 숨기려 했습니다. 그들이 이 집에서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챈 형사들이 강아지처럼 조심하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형사들을 속이려는 두 사람에게 형사들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너는 미쳤어. 왜 또 쯧쯧한 짓을 하냐. 그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말해봐 라고 하면서 형사들은 과연 제 앞에서 어떤 말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해했을 것입니다. 잘못 말했다가는 바로 이 자리에서 자백하는 꼴이 돼서 당신들이 그랬잖아. 나보고 지아비 교도소 보내는 년이라고. 당신들 말대로 하면 한 번 보냈는데 두 번, 세 번이고 못 보낼 것 같아. 죄 지은 게 있으면 바로바로 보내야지. 두 사람은 형사분들이 앞에 있어서 그런지 더 이상의 말은 못하고 부들부들 떨며 분노에 찬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형사분들이 집을 떠나니 그제서야 아까 전에 못다한 말을 뱉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감히 우리 아들을 또 감방에 보내려고 해? 내년이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내가 한 짓이 지금 무슨 짓인지 알고 이러는 거야? 당신 정말 이럴 거야? 당신, 이거 몇 달간 당한 일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건 당신이 잘못해서 당한 거야? 그 일 가지고 복사하듯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당신이 어떻게든 해결해 놔.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해결하라고. 내가 너보고 술 마시고 운전하라고 했니? 왜 엄한 사람 가지고 죄인 만들려고 이래? 이번에 조사받게 되면 한번 물어봐. 범죄 현장에 찍힌 CCTV 같은 증거가 중요한지? 아니면 사람 증언이 더 중요한지? 아, 이번에는 CCTV가 아니구나. 당신 내비게이션이지. 사람 밑도 끝도 없이 죄인 만들어서 지금까지 시집살이로 옥살이로 부려먹었으면 된 거지. 사람이 헌신작처럼 갖다 버려? 설령 내가 당신 배신을 했다고 해도 3년 동안 그 짓거리하고 있었으면 된 거 아니야? 당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 나는 고백했어도 당신이 그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 이런 상황에서 당신이 한 말이 떠오르고 있다. 당신이 말한 대로 나가거나 거짓말을 했다면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다. 내가 한번 이야기해 볼게. 당신과 당신의 엄마가 출소한 이후에 나를 어떻게 대해줬다면 이 상황은 어떻게 변했을지 몰라. 어떠니? 이제 후회해도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지금부터 당신은 알아볼 수 있겠지만 이번 일은 금방 끝나지 않을 것이다.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나의 말을 듣고 있던 시몬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어. 남편은 시몬을 돌봐야 했으며 나는 그 틈을 타 그 집을 빠져나왔어. 그 후 다른 지역에 잠시 몸을 숨기고 형사들에 의해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확인하고 참고인 조사도 받으면서 시간을 보냈어. 내가 형사들에게 제공한 내비게이션으로 남편이 숨기고 있던 시신을 찾을 수 있었고 그 후 남편은 도주 가능성이 있다며 구속 수사를 받게 되었어. 남편은 구속되기 전에 증거를 모두 파괴하려고 시도했지만 다행히 경찰이 먼저 움직여 폐차 직전의 증거를 확보했다. 그리고 차 내부의 DNA 검사 결과에 따르면 시신으로 발견된 남성의 DNA가 확인됐다고 했어요. 결국 남편은 도로교통법 위반과 살인, 그리고 시체 유기로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교도소에 수감된 이후에 제게 연락이 왔어요. 제발 교도소로 면회를 와달라고 했어요. 그때 무시할 수도 있었지만 제가 직접 그를 뵙고 싶었어요. 또 그를 비웃고 싶었죠. 범죄자로서 받아야 할 인생의 처벌을 직접 눈으로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남편의 부탁대로 교도소를 찾아갔어요. 그곳에서 남편은 우스운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이렇게 찾아줘서 고마워. 당신이라면 나를 찾아올 걸 알았어. 당신이 정말 좋은 사람이니까. 난 잠시 동안 몹쓸 짓을 한 게 미안해. 내가 왜 그랬는지 이해가 안 가. 아마 죄책감이 더해져서 그랬던 것 같아. 많이 미안해. 과거를 사과하러 온 것은 아니라는 것 같았고 진짜 목적을 물었더니 나도 그리고 우리 엄마도 당신을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을 했다는 것을 잘 알아. 하지만 우리 엄마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해. 그냥 쓰러지고 불편해하는 걸 보면서 너무나 미안하다. 이었다. 그건 우리가 함께 쌓아온 것이 있어 많이 미워할지도 모르지만 그때의 정을 생각해서라도 우리 엄마 곁에서 보살피면 안 될까. 내가 그렇게만 해준다면 엄마에게 말해서 남은 재산 내게 상속해줄게. 아니, 내가 원하는 것들은 다 들어줄 거야.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하잖아. 엄마 몸도 손상되지 않게 이전과 같이 너를 괴롭히지 않을 거야. 게다가 우리의 관계를 넘어서 엄마가 너무 불쌍해. 유일한 아들은 교도소에서 영원히 살아가야 하고 고혈압으로 쓰러진 엄마는 영원히 장애를 가지고 있을 텐데 돌볼 사람이 아무도 없어. 너 착하고 좋은 사람이니까 우리 엄마를 도와줘. 너 정말 나를 멍청하고 어리석은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니? 아니면 너 자체가 이상해진 거야? 내가 그런 일을 겪을 때 내 엄마를 돌봐줘라고 미쳤니? 그래서 내 엄마가 쓰러지고 한다고 해서 얼마나 기쁘겠어? 그래서 왜 사람이 못 살게 굴어?
왜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아? 난 내 엄마를 전혀 불쌍하게 안 여기고 오히려 매우 화가 나. 내가 시간과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내 엄마 옆에서 울며 댄다. 몸 한 점 못 움직이는 사람을 보며 약 올리는 게 얼마나 즐거울지 상상할 수 있어. 하지만 내가 살려면 일을 해야 하고 재산 상속이라고 말하는데 너의 걱정만 하지 말고 내 가족의 걱정도 해줘. 너 이제 곧 나랑 이혼 소송 들어갈 거니까 오늘 온 것도 겸사겸사 찾아온 거야. 내가 얼마나 비참하고 웃긴 꼴을 하고 있는지 보고 싶었거든. 이전 수감대는 내가 물러 터져서 교도소에 있는 널 걱정하고 있었잖아. 근데 지금은 마음껏 즐길 수 있을 것 같아. 앞으로 이혼 소송하면서 볼 수 있을까 모르겠네.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으니까 작별 인사하고 갈게. 평생 너네 엄마 걱정하면서 여기서 잘 썩어. 그럼 안녕. 이후 전 예정대로 남편과 이혼 소송을 하게 됐고 큰 문제 없이 갈라설 수 있었습니다. 이혼 소송을 하면서 살고 있는 지역을 옮기고 전 지금도 음식 장사를 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남자를 만나지 않으려고요. 아무리 좋은 사람이 나타난다고 해도 남자라고 하면 징글징글합니다. 이전에도 남자에게 목을 메고 살았던 건 아니지만 앞으로 평생 나 혼자 살아가겠다고 마음을 먹게 되니 오히려 제 삶을 더 즐길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삶의 질을 더 챙긴다고 해야 할까요? 하여튼 단 하루를 살더라도 재미있고 보람차게 살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래서 40이 넘게 보내온 제 인생 중에 지금이 가장 행복하네요. 계속 행복하게 지내려 노력할 겁니다. 저의 자유로운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 말이죠. 여러분께서도 함께 해주세요. 무슨 상황이든 자신을 위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모두 행복하시고 안녕히 가세요.